아니, 엄마, 정말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저흰 설마 엄마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지? 진짜로 전 재산을 기부할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아,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요즘 아이 아빠가 사업이 기울어서 얼마나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싹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비싼 사채 써가며 빚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 아이들 학원까지 다 끊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고요. 엄마, 그 많은 재산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50%, 아니, 한 30%만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만 홀랑 주신다는 게 대체 말이 돼요? 그럼 자식이 부모 돈을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홀랑 먹겠다는 건 또 말이 되는 거냐? 넌 그런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정신 차리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다. 너희들 같이 남 탓만 하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계속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거란다. 얘야, 너 결혼할 때 내가 서울에 집도 사주고 대학원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이 엄마한테 바라는 게 왜 그리 많으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임순 여사는 올해로 67이 되었으며 현재 소를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원래 소를 키우는 작은 목장을 운영하셨으나 당시 목장은 소가 3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로 영세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농장의 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따라왔고 비가 많이 와 농작물이 병들기라도 하면 그의 소득은 반토막이 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늦은 밤까지 그늘 한 번 찾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중학생이 되던 해 오랜 병마와의 싸움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아버지와 더 깊이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간 빈자리는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녀는 아버지 곁에서 일손을 거들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과묵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날이면 아버지는 어깨를 토닥이며 말없이 그녀에게 미소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 가장 아끼던 담요를 건네주며 따뜻하게 덮어주었고 일손을 도울 때면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어린 그녀는 농장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돕기를 자청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축사 청소를 하는 일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된 노동이 힘들게만 느껴졌지만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어느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땀 흘리는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삶과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그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엄마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과 아버지와 함께 굳건히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삶이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보여준 묵묵한 인내와 성실함은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일터로 향하던 아버지의 발걸음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며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침을 따라 농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소도 아닌 바로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 강인함과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그녀는 소를 돌보는 일 외에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나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업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꿈을 키워갔고, 그녀 역시 농장 일 외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소소한 즐거움이 삶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을 전담해야 하는 현실은 그녀가 꿈꾸던 다른 일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고 소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어김없이 일어나 축사를 청소하고 소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며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소들이 언제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떤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소를 돌보는 일은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축사에서 일하며 겪었던 고단함과 희망을 이제 그녀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그녀는 홀로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몰려왔지만 아버지의 묵묵한 모습을 기억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소수의 소들과 낡은 축사를 하나하나 손보며 농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농장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헌신은 차츰 농장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소의 건강과 성장에 더욱 신경을 쓰고 양질의 사료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농장의 수익을 조금씩 모아 새로운 시설을 들이고 조금씩 농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익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헌신과 열정이 서서히 농장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점차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녀는 더 많은 소를 사들이고 더 넓은 방목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들의 건강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성실함 덕분에 농장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소의 수가 늘어나면서 규모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장의 발전과 함께 농업에 대한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각종 농업 기술과 최신 축산 관리 기법을 배우기 위해 틈틈이 관련 책을 읽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업 박람회나 지역 축산협회 모임에 참가하며 경험이 많은 농장주들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었고 농장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지역 내에서도 인정받는 농장주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운영하는 농장의 성공을 보며 놀라워했고 아버지가 남긴 작은 농장이
이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농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시작했던 농장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의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제법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통해 더 나은 축사 환경을 만들고 소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한 농장이 아니라 소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이 단순히 소를 키우는 곳이 아닌 건강한 소들이 자라나는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고생하며 시작한 작은 농장을 훌륭히 일구어낸 자수성가한 목장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장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묵묵함과 강인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지만 그가 가르쳐 준 삶의 철학과 성실함이야말로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전 여사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소를 키우는 일과 아들 하나를 키우는 일. 이 두 가지가 인생의 큰 축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목장 일이 힘들고 갑갑하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천 여사와 이혼한 후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간 후 남편은 동대문에서 내복 장사를 했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새 살림을 꾸렸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천 여사는 남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앞두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반듯하고 착실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매우 잘했으며 1년 재수 끝에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 잘 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다니는 직장도 대기업인데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가 나름 사업을 오래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보통 만만치가 않아 힘들고 외롭다. 맘 편하게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원이 좋지 않을까? 아들은 그런 그녀의 걱정을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정말 얼마 안 되는 소 30마리로 대목장을 일구셨잖아요. 엄마도 뭔가에 도전하시고 자기 사업을 하셨으니까 지금의 성과가 있는 건데 저도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고 그 피가 제 안에 흐르면 못해도 엄마 절반은 따라갈 텐데 설마 쫄딱 망하기야 하겠어요? 솔직히 그녀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만류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번듯한 대기업이었기에 그냥 그 직장을 성실히 다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은 자신처럼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의지가 확고했기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답지 않게 시댁을 공경하고 챙길 줄 아는 섬세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함께 목장에 내려와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뵙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그녀에게는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이불 빨래할 때가 되거나 밑반찬이 떨어지시면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즉각 전화 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메추리알 장조림과 깨씹 절임은 정말 기막히게 만들잖아요. 잠자리가 깨끗해야 하루 피로도 풀리니까 이부자리 세탁은 제가 주기적으로 챙겨드릴게요. 어머님, 부탁할 일 있으시면 미리 전화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살뜰히 그녀를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대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살림꾼이자 야무진 며느리라면 아들이 평생 함께 살아도 든든하고 참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녀의 며느리를 칭찬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은 소농사에 자식 농사까지 잘 지으셨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효부라 주말마다 내려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간다면서요. 아니, 매주는 아니고 뭐 거의 격주로 내려오는 거죠. 얘들도 사는 게 바쁜데 매주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격주로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 며느리는 1년에 딱 2번 추석하고 설에 오는 것도 시댁걸음이 싫다고 입이 대발만큼 나와서 도축장 끌려가는 소 마냥 오는데 제 사장님 댁 며느리 얘기 들으니 정말 배가 아파 잠이 안 오더이다. 아니, 잠 안 와서 축사 청소라도 하셨겠어요. 며느리가 반찬도 넉넉하게 해두고 갔으니 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들러서 며느리 손맛 좀 봐야겠네요.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며느리였고 누구에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집안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금난이 생기고 제품 홍보에도 큰 돈이 필요하자 결국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개발자 1명 더 데려와서 기술 협약을 해야 경쟁력 있는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아들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사업 구상해서 한다는 애가 그런 자금이 들어갈 걸 대비도 못하고 그렇게 대책 없이 시작했단 말이냐? 옆에서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아직 사업 머리가 부족해요. 그리고 사업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사업이 다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자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데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내느니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는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사업 자금주를 나한테 두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사업은 접는 게 좋겠구나. 내가 이 목장을 운영하며 많은 자산을 보유한 건 맞지만 그 재산을 아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지 않니? 내가 이룬 재산은 너희에게 상속할 생각이 없다. 나는 평생 고생하며 목장 재산을 일구었고 죽을 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할아버지 도움 없이 목장을 시작했단다. 30마리 소가 딸린 허름한 축사를 물려받긴 했지만 실상은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상황이었다. 그런 볼품없는 축사에서 이 정도 규모로 일궈낸 게 지금의 내 현실이다. 그녀는 자신이 맨몸으로 맨 땅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재산을 일궈냈듯 아들 또한 맨주먹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키워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낸 일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인 너도 얼마든지 해낼 거라고 믿어. 그러나 아들은 답답한 듯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답답하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걸 다 홀랑 사회에 환원하신다뇨? 요즘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 없이는 뭔가 이루기가 불가능한 시대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한테 아무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많은 재산 중 단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재산 중에 단 1원도 너희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말을 바로 하자꾸나. 너 대학교 4년 등록금, 2년 다닌 대학원 비용, 결혼 자금, 결혼할 때 얻어준 서울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그 모든 걸 내가 사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에게서 1원도 안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건 경우가 아니구나.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서울에 집까지 사줬다면 너도 어디 가서 흙수저 소리는 못할 텐데 말이다. 그러니 받은 만큼이라도 감사히 여기고 이제는 너희 부부가 스스로 당당히 헤쳐나갈 생각을 해라. 더 이상 엄마를 실망시킬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녀는 호통을 치며 아들 내외를 쫓아내듯 몰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 서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차를 타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씁쓸하고 서글픈 기분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가 일군 재산은 상당했으며 적지 않은 거금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고생하며 홀로 목장을 일구며 깨달은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거나 명예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 힘든 사업으로 얻은 재산을 보다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많이 키워 많이 팔수록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살생을 통해 이룬 재산을 무의미하게 사적으로만 쓰고 가자니 그녀의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자. 그녀는 자신이 개처럼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업을 쌓으며 번 돈을 자신의 호의호식에만 쓰고 죽자니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일군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 목장 일을 하는 데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그녀의 삶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 그녀는 갱년기 우울증에 빠져 극심한 허탈감 속에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장 일은 성공했고 자산가라는 평판을 얻었으며 아들도 착실하게 성장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곁에 없었고 그녀는 매일 고독하게 목장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구어낸 재산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쓴다면 그녀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상담도 받고 약도 복용하며 여기저기 여행도 다녔고 그런 시간을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장님 소리 듣는 삶을 살아보고 비싼 술집도 가고 젊은 남자와의 짧은 연애도 해보았지만 그런 화려한 삶은 그녀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도 그녀에게 돈만 보고 들러붙는 남자들의 환멸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해소해 주지 않았고 그저 일시적인 흥겨움만 남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고 이를 반대하는 아들 내외와의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려 한다는 사실에 서운함과 분노를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이 못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고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왕래를 하지 않은 지도 꽤 된 시점이라 그녀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말기암은 아니었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사후에 벌어질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기부 절차를 밟게 되자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에 그녀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지만 며칠 후에는 서울의 큰 신문사와 인터넷까지 그녀의 기부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들 내외가 다급하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엄마, 정말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세요. 저흰 설마 엄마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지? 진짜로 전 재산을 기부할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아,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요즘 아이 아빠가 사업이 기울어서 얼마나 자금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저희를 그렇게 싹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비싼 사채 써가며 빚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희 아이들 학원까지 다 끊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고요. 엄마, 그 많은 재산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50%, 아니, 한 30%만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만 홀랑 주신다는 게 대체 말이 돼요? 그럼 자식이 부모 돈을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홀랑 먹겠다는 건 또 말이 되는 거냐? 넌 그런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정신 차리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다. 너희들 같이 남 탓만 하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계속 불공평하게 흘러가는 거란다. 얘야, 너 결혼할 때 내가 서울에 집도 사주고 대학원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이 엄마한테 바라는 게 왜 그리 많으냐? 아무튼 변호사를 통해 재산 환원 절차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고 돌아가렴. 그녀는 완강하게 뜻을 표현했고 아들 내외는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건강이 안 좋아져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강에 관한 질문은 이런 반구도 없이 재산 이야기만 늘어놓는 아들 내외를 보며 아무리 자식이라도 야멸차고 정없게 느껴져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꿀꿀한 기분으로 축사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축대 하나가 넘어지며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론가 실려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또렷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손뼉치며 좋아하고 그녀를 어디론가 서둘러 내려두고 도망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름 모를 산장 같은 허름한 방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을 벌컥 열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니들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 눈이 돌아 날 납치하기라도 한 거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마, 전 엄마가 재산을 하나뿐인 자식인 저에게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그 결심이 현실 같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결심을 어느 자식이 환영하고 좋아하겠냐고요? 어머님,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기 전에 아들 가족이 불우이웃 못지않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남들도 다 어머님을 욕할 거예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엄마를 이곳으로 모셔온 건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이니 여기 며칠 묵으시면서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아무리 내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암에 걸려 투병하는 늙은 엄마를 이런 이상한 곳에 가둘 생각을 다 하니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천벌 받는다. 지금이라도 생각 다시 하고 날 어서 집으로 데려다다오. 부탁이다. 아들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려도 대꾸도 없이 아들 내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알 수 없는 산골의 깊은 오두막 같은 곳에 가둔 아들 내외는 며칠이 지나도록 기별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아들 내외가 먹을 것과 약을 챙겨 방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며칠 혼자 지내시다 보니 엄마 결심이 잘못된 거란 생각이 좀 드시죠? 내가 여기서 1년을 더 생각한다 해도 내 결심엔 절대 변함이 없다. 너 이렇게 아픈 애미를 가둬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너나 며느리나 이폐륜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할 말이 결국 그것밖에 없는 거니? 내가 암 투병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머님, 재산 못 물려받아 저희가 굶어 죽으나 하늘에 천벌 받아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어머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고쳐 먹는 게 저희 모두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도 않는 갑갑한 결심 모두 거두세요. 변호사 불러서 재산 환원 절차 취소하시면 저희도 당장 어머님 모시고 내려갈게요. 아니, 그냥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 거예요. 한 집에서요. 어머님, 제발 모두를 위해 어떤 선택이 현명하고 좋은 건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린 아들 내외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후에도 며칠에 한 번씩 그녀를 찾아와 음식을 던져놓고 생각이 바뀌었냐며 다그쳐 묻고는 그녀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실망하고 화난 얼굴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던져둔 주먹밥을 억지로 다 먹고 좁은 방 안을 둘러보던 중 그녀는 벽 위로 높은 창문 하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창이 옷장에 가려져 있어 몰랐지만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다 보니 창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모조리 창문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도 던지고 탁상시계도 던지고 베개도 던지고 물컵도 던지며 창문을 향해 막 던지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이, 여보쇼.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 아니, 밖에 사람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물건을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이 안에 노인이 혼자 갇혀 있어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 그녀가 갇혀 있던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 산골의 깊숙한 골짜기, 이름 모를 버려진 산장 같은 곳에 그녀가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척을 들은 사람은 산골에서 약초와 삼등을 캐는 약초꾼이었습니다. 그 약초꾼은 가지고 있던 낫과 도구를 이용해 산장 안에 갇힌 그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약초꾼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약초꾼에게 감사의 뜻으로 두둑한 사례를 하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아들 내외를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연락처를 알고 있던 약초꾼을 증인으로 불러내어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비로소 아들 내외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부 소식이 기사로 전해진 이후 경찰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그녀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며 항암 치료를 이어갔지만 아들 부부에게 납치당한 전력이 있는 터라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산장에 갇혀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했던 터라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인을 구해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시작했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조금씩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다행히 암이 2기 정도에서 발견되었기에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납치와 감금, 학대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감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다시 목장 일을 시작했지만 아들 내외 생각을 하면 늘 비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들과 목장 사업이라는 과업이 있었기에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일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재산 기부 절차도 차곡차곡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재산의 80%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역 장학사업과 독거노인을 돕는 일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고 도움을 받은 학교나 시설에서 강연을 요청하거나 대접을 하겠다는 연락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제의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목장에 나가 일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소들이 먹을 유기농 사료를 직접 만들고 축사 청소를 하며 소들을 꼼꼼히 살피는 하루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만으로 만족했기에 불려다니며 인정받으려는 일이 그녀의 성미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기부로 인해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들이 감옥에까지 가게 된 상황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아들 부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나중에 기꺼이 도와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재산을 나누어 달라 말하며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내리사랑으로 아들 내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 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을 취하려 한다면 그들은 더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 아프더라도 그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이자 유산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고 몸이 천천히 회복되어 목장 일을 다시 시작한 어느 날, 감옥에서 출소한 아들 내외가 목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기별도 없이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저희가 사업이 너무 안 되고 사는 게 힘든데 엄마께서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에게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고 비정하다고 느껴져서 그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서운해도 그런 패륜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자고 처음에 제안한 건 저지. 이 사람 생각이 아니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대출로 넘어가게 생겨서 돈에 쪼이기 시작하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과 손주들 얼굴을 봐서 제발 딱 한 번만요. 그녀는 잠시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날도 추운데 이제 그만 일어나렴.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올라가거라. 아들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엄마는 이미 진작에 다 용서했다. 너희 입장에서
내 결정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아들은 그녀를 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저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잘못, 입에 담기 싫은 그 과오들 그래, 모두 용서했다. 내가 내린 결단이 평범한 자식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것도 알아. 만약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책임감 있게 사업이든 생활이든 버텨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 역시도 생각을 달리했을 거다. 하지만 알다시피 너희는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엄마도 결심했다.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인연도 여기까지라고. 너희가 나에게 한 행동은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엔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너희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만큼은 진심이니 너희가 마음에 담아두길 바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 내외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야멸차고 독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의 결정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 뒤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비록 가혹한 방식일지라도 아들에게 아픈 교훈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부모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기부금으로 지역 장학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그 덕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던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제는 실력 있는 특수교사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서 집에만 갇혀 있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특수학교를 다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는 학부모들에게서 쏟아지는 감사 인사와 편지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재산 환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아들로부터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징역살이 이후 많은 고생을 했다며 사업이 무너진 후로는 작은 김밥 체인점을 열어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자리를 잡아 아내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자신은 학원을 열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학원도 운영이 잘 된다니 어머니로서 다행이다 싶구나.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을 접고 고생하면서 지난 날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제는 엄마가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엄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부모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 자식 도와준다는데 왜 우리 엄마만 그러지 않을까 서운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철없던 시절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엄마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일도 좀 줄이시면서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그녀가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며 진심을 털어놓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본뜻을 이해하고 억하심정을 푼 아들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끊는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평생 허름하고 비좁은 축사 일을 하며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녀의 미래를 걱정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산소로 올라가는 길, 생전에 아버지가 해주던 말씀이 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임순아, 아버진 게으름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 오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너한테 남겨줄 게 빚 딸린 축사 하나뿐이니 미안할 따름이다. 그래도 이 애비를 너무 원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너 하나 먹여 키운다고 동동거리며 살아왔어도 너 키우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단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대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버지가 평생 목장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일하는 것도 배우고 소 키우는 법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호의호식은 못했어도 저를 끝까지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못다 하신 목장 일은 제가 꼭 크게 일궈낼 테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나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잘 해나갈 거다.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고 성과가 없었는지 넌 그걸 잘 기억해 두렴. 성공한 아비는 아니지만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라곤 그것밖에 없구나. 그녀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버지가 경험하던 실수와 오류들을 피하며 그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목장을 꾸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규모 목장을 일구게 된 것이니 아버지가 남겨준 교훈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느껴지곤 했습니다. 세상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라 하면 흔히 돈이나 집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이 달랐습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도 저버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투혼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끈기, 그리고 삶의 생생한 경험이야말로 그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녀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깨달음이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노라고. 오늘도 성실히 하루를 보내며 기력이 닿는 한소들을 정성껏 돌보고 키워내는 것. 그것이 이번 생에 주어진 자신의 소명이며 그 소명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오늘 하루도 힘내서 파이팅 해보려 했습니다. 여기까가 천임순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